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온화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40%는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마그네슘은 미네랄이다.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체내 정전기가 보거나 전갈의 독처럼 급성 독성은 없지만 야금야금 세포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독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제2부입니다. 지인이는 1편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호리 야스노리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건강서적의 양서를 많이 펴내는 전나무 숲입니다. 오늘도 서론 길지 않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간수, 특히 마그네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걱정한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 일어나는데 심장이 위험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짐이 보였을 때 큰일로 번지지 않도록 협심증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60% 이상 막힌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과도한 작업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는 등 심장의 박동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발생한다. 이때 심근은 좁아진 혈관이 운반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혈액 부족에 빠져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 과도한 작업이나 과식 등 심장의 박동이 늘어나는 활동을 한 뒤에는 반드시 심근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하나 정말 무서운 상황은 자고 있을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관상동맥의 경련 탓에 동맥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혈액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이런 발작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니 누구나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주로 안 하려고 하지만은 저희 아버님께서도 60대 중반에 이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이거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항상 안타깝게 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새벽에 주무시다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진짜, 근데 우리 아버님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60대 중반이시고 제가 30대 때도 우리 아버지 80만 하면 제가 질 정도로 우리 아버지 거의 건장하셨는데 그냥 이걸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더 실감 나더라고요. 체내 정전기를 없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상동맥의 경련이 왜 일어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 또한 고작 100mV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다는 점을 떠올리면 체내 정전기의 대전 때문에 명령이 엉키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어 경련이 일어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게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정도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황산 마그네슘 주사를 놓으면 발작은 1분에서 2분이면 진정된다. 어느 게요? 황산 마그네슘 주사. 이게 이제 응급실에서,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응급실에서는 요 주사를 놓나 보네요. 관상동맥의 발작은 관상동맥 부근의 조직이나 혈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힌트가 있다.
황산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은 쉽게 말해서 간수다. 우리가 간수를 구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마그네슘 보충제라든가 또 소금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먹으면 되겠죠. 간수라는 말에 두부를 연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수에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두부를 굳힐 때처럼 우리 몸도 응고시킨다고 해서 건강에 나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단백질을 응고시킨다는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상동맥의 경련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온화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40%는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너무 실감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이온화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40%를 무려 40%의 진행을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도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은데 저도 최근에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많이 먹지는 않고 가끔씩 좀 피곤할 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먹는데 물론 소금도 좀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시죠? 네, 땡땡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그 얘기만 하면은 제가 그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마그네슘 이거 자주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보시고 야채도 많이 챙겨 드시지 않고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챙겨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보충제로도 드시는 거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때로는 장애 부위로 영양을 보급하는 곁순환, 이른바 천연 바이패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간수 등으로 매일 마그네슘을 보급하는 습관이야말로 심장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곁순환이 뭐냐면요. 막힌 동맥이나 정맥의 주변에서 이 혈액을 공급하는 순환계를 말합니다. 측부순환, 측부혈행이라고도 불리네요. 그러니까 동맥이나 정맥이 막혔으니까 다른 데서 이게 한마디로 우회도로를 뚫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곁순환이라는 게. 마그네슘은 미네랄이다.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체내로 들어온 이 미네랄들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온이 아닌 홀 원소 물질로 존재하는 미네랄은 이물질로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온화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같네요. 그죠? 반드시 이온화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염분을 너무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염분뿐만 아니라 뭐든지 좋다고 과잉 섭취하면 안 되겠죠. 과도한 염분은 혈관벽을 붓게 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하십니다. 담배 역시 담배 협심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장에 해를 끼친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담배는 혈중 혈소판을 응고시키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해서 관상동맥의 경련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칼슘 기량제는 효과적인 경련 억제제이다. 칼슘이라는 건 수축에 필요한 요소인데요. 이 칼슘이 심근으로 과다 유입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는 공기와의 마찰로 음전하로 대전된다. 담배 연기는 공기로 마찰되면 음전하로 대전이 되네요. 연기가 직접 체내로 흡수되지는 않지만 연기에 함유된 니코틴이나 타르 역시 공기와의 마찰로 음전하로 대전되기 쉽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음전하로 대전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영향으로 심장도 음전하로 대전될 가능성이 커진다. 심장이 음전하로 대전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맥경화가 촉진된다. 마찬가지로 칼슘은 양전하로 대전되기 때문에 음전하로 대전된 심장에 끌려가게 된다. 즉 칼슘 기량제와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어 심장 경련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협심증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어떻게 섭생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 염분의 과잉 섭취를 피하고 담배를 끊고 미네랄이 풍부한 현미와 곡물, 녹황색 채소, 해조류, 두부 등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만 어떤 병이건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니 전문의의 지도하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볼까요?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한다. 뜬금없게 느껴지겠지만 보거나 전갈이 지닌 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뜬금없는데요. 얘기를 보다 보면 뜬금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독과 정전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세포 단위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된다. 정전기가 쌓였을 때 생기는 두 번째 폐해가 독성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정전기가 쌓였을 때 생기는 두 번째 피해가 독성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보고독은 일단 중독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맹독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한 MSG입니다. 보실까요?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K에게 독이 몸속에 들어오면 왜 죽는지 아는가? 라고 했더니 흔히들 세포가 죽어버린다든지 또 신경이 마비돼서라고 하던데 라고 얼추 대답을 하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독의 작용을 알려면 세포에 대해 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답을 넣으셨네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포 안쪽의 칼륨 이온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뺄래야 뺄 수가 없네요. 그죠?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세포 안팎을 넘나들므로써 약 100제곱미터의 활동 전위를 발생시키는데 그 덕분에 신경세포는 정보를 전달하고 일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세포는 세포 안쪽의 칼륨 이온과 세포 바깥쪽의 나트륨 이온이 들락날락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만을 기억하자. 저도 이것도 몰랐는데요. 세포는 세포 안쪽에 칼륨 이온과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칼륨이라든가 나트륨 같은 이런 미네랄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미 이제 밝혀진 거지만 미세 정말 극소량의 미네랄들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다는 말도 이걸 보면은 일리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세포막에는 나트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 막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장소와 칼륨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장소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이온 통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고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약 850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다. 이 독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급격히 죽는다. 그 원인이 테트로도톡신이 나트륨 이온의 출입구인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 간단한 이온 통로를 차단해버림으로써 독이 사람을 죽게 하고 동물을 죽게 할 수도 있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차단되면 신경세포는 정보 전달에 필요한 전위를 만들 수 없게 되고 일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편 전갈독인 카리브도톡신은 또 반대라고 하네요. 나트륨 이온 통로를 활짝 열어놓기 때문에 세포 내로 나트륨 이온이 대량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세포 안팎의 이온 균형이 급격히 붕괴되어서 신경세포에서는 이상 전이가 발생하고 신경회로가 합선된다고 합니다. 고장난다고 하네요. 그 결과 보고독을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고독과 전갈독은 그 작용 메커니즘이 정반대이다. 사실은 몸속에 정전기가 쌓여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정전기가 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을 독성학이라고 한다. 독성학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에 많든 적든 독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식염도 대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독은 대개 동물이나 극물에 상당할 정도의 독성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극물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정전기를 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몸에 쌓인 정전기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도고나 전갈의 독과 그 작용 방식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내 정전기가 보고나 전갈의 독처럼 급성 독성은 없지만 야금야금 세포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독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급성염증은 치료가 빨리 되고 없어지지만 만성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듯이 이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체내 정전기가 만성적인 독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에 저도 이게 수긍이 되는데요. 정전기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겠다. 정전기에는 쿨롱력이라는 힘이 존재한다. 쿨롱력이란 정전기를 띤 물체끼리 마치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동일한 극성끼리는 밀어내고 반발하고 다른 극성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쿨롱력은 전기를 띤 물체라면 반드시 작용하는 힘이다. 정제나 분말이 필름의 안쪽이나 병 입구에 달라붙는 현상, 두 물체가 같은 극성으로 대전된 경우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해서 그곳에 라벨이 잘 안 붙는 현상 등이 모두 쿨롱력의 소용이다. 쿨롱력은 신경 전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포막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에 따라서 세포막은 양전하나 음전하로 대전된다. 세포막을 둘러싼 체액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대전의 형태가 달라진다. 체액은 매우 예민한 물질로 음식이나 스트레스에 따라서 항상 성질이 변화한다. 가령 세포막 바깥쪽이 양전하로 대전됐다고 치자. 세포 바깥쪽에는 양전하를 지닌 나트륨 이온이 있다. 둘 다 양전하다. 세포막과 나트륨 이온은 서로 반발한다. 즉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은 곧 보고독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했을 때와 같은 상태라는 뜻이다.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죠? 물론 보고독처럼 급격하게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즉시 목숨이 위험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만 나른함 같은 형태로 몸에 악영향을 준다. 반대로 세포막의 바깥쪽이 음전하로 대전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세포막과 나트륨 이온이 각각 음전하와 양전하가 되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끊임없이 유입된다. 전갈독이 나트륨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파킨슨병과 같은 원인 불명의 신경성 질환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체내 정전기의 악영향으로 신경세포가 서서히 피해를 입은 나머지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더욱 골치 아프다. 그러나 쿨롱력이나 정전 유도 때문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거나 신경 정단에 이상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독자분도 이해했으리라고 본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간수, 특히 마그네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황산 마그네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은 쉽게 말해서 간수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온화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40%는 진액을 늦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마그네슘은 미네랄이다. 미네랄 섭취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네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체내로 들어온 미네랄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는데 바로 이 이온화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칙.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누워라. 죽은 자들이나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 미신일 뿐이고 체내 정전기 이론으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지구는 자석이기에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 방향으로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이 글은요, 면역학의 대가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책에 추천사로 써주신 글인데요. 이 글만 읽다도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뇌 속에 벼락이 쳐서 병이 생긴다는 호리 박사의 흥미로운 주장에 끌려 책을 읽어나갔다. 모세혈관의 내경과 적혈구의 직경이 둘 다 7.5에서 8 미크론으로 비슷한 크기이다 보니 좁은 모세혈관 속을 빠듯하게 채우며 적혈구가 흘러가고 이 둘이 서로 스치면서 정전기가 생기고 그 정전기가 쌓여서 벼락을 친다는 논리에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전기는 물체와 물체가 서로 스칠 때 체표면에 발생하며 구름 속에 정전기가 쌓여 전압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방전되는 현상이 바로 벼락이다. 이러한 정전기와 벼락이 우리 몸속뿐만 아니라 뇌 속에서도 발생한다니 놀랍지 아니한가. 우리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 너무 중요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정전기는 흙을 가까이 하고 맨발 걷기 하시면 되죠. 해변을 걷고 이것도 맨발을 걸으셔야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전자의 이동이 우리 몸의 혈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듯이 독자분들도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우리 몸에 맹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을 습관하길 바란다고 면역학의 대가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거죠. 네, 이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흙을 가까이 하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을 섭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정전기를 빼내는 게 온몸의 독소를 빼내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고 벼락이 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들을 서로 달라붙게 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동맥의 벽을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들어서 혈류장애, 심근경색 등을 일으킨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을 방해해서 부종을 일으킨다. 우리 부종 많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랑게르 한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혹은 교란시킴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한다. 면역력을 또 약화시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게 만든다. 신경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요. 또한 몸속 정전기는 뇌 속 신경세포를 망가뜨려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근육 결림과 통증을 부르고 또 잇모근을 긴장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잇모근은 한자로 털을 세우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추우면 털이 바짝 쓰잖아요. 그게 잇모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긴장을 시켜서 아토피 피부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 세포를 손상시켜서 탈모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몸속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네요. 이 책에 보면 몸속 정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몸속 정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물이 사물과 부딪히다 보면. 그래서 그 몸속 정전기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재미없어 하시니까 네. 좀 더 과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몸속에서 정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정전기는 어떻게 생기나?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 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하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이 있어도 이동하지 않지만 이 전자,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자는 마찰 등의 힘이 가해지면 다른 쪽 물질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자는 원래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같게 유지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데 마찰과 같은 외부에서의 힘이 가해지면 전자가 다른 물질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서 전자의 수가 늘어난 물체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 대전이며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체내 정전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혈액이 끈끈해지고요. 혈관을 또 하나 우리가 이으면은 10만 킬로미터죠. 지구 2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이 혈액은 혈관이 가늘수록 당연히 느리게 흐르죠. 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체내 정전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또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는 어디나도 안 끼는 데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몸속의 정전기는 지방에 쌓인다고 합니다. 부종은 정전기가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하셨고요. 동맥경화 역시 체내 정전기가 축적되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간수,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얼마 전에 제가 그 MQ 눈소금, 마그네슘이 풍부한 또 미네랄이 풍부한 MQ 눈소금 공부도 했는데 많이들 이용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게 단순하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금을 같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그네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뒤에 언급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내 정전기는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하고요. 신종플루도 체내 정전기를 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몸속에서 내리치는 벼락이 신경세포까지도 파괴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벼락은 가장 강력한 방전 현상이다. 구름 속에 정전기가 쌓이면 벼락이 치듯이 우리 몸에서 벼락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뇌 속 신경세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우울증도 체내 벼락이 원인이라고 우리 박사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자, 불이 붙기도 하는 방귀. 그렇죠. 이거 제가 보니까 방귀에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 붙어요. 근데 왜 뱃속에서는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체내 정전기는 지방산이나 글리세린이라는 절연체에 대전되기 때문에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밖으로 나오면 불이 붙는 거죠. 체내 벼락은 활성산소 이상으로 또 몸을 해친다고 하고요. 활성산소가 꼭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체내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노화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체내 벼락이 유전자를 직격해서 그것이 또 암의 시작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토피는 알레르기가 아니다. 체내 정전기 때문에도 아토피가 생긴다. 자, 여기 볼까요? 정전기를 빼면 걸렸던 근육도 풀린다. 대사증후군과 정전기, 또 당뇨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까지는 정전기의 원리, 또 정전기가 체내 정전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몸속 정전기를 빼내는 솔루션을 봐야 되겠죠. 7가지 생활수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칙 1.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네. 지금 누워서 들으시면 잘 일어나서, 물론 주무실 때 누우시는 거 말고요. 지금 누워 계신다면, 낮인데 누워 계신다면 일어나십시오. 2번째 생활수칙 2. 잘 때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눕는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나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 미신일 뿐이고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지구는 자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이 흐른다. 자기력선 위를 혈류가 가로지르면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이온이 흐르면 그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음이온이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에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광향으로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북쪽, 서쪽으로 두지 말고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자라고 들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고 우리 인간도 물에 또 자석에 반응을 하고 하니까 우리 인간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두고 자야 되나 침대 위치를 바꿔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밌는 얘기네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부처님은 북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면 좋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계셨으리라. 이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생활수칙 세 번째인데요.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맨발 걷기 하시죠? 지금 이제 저도 저번 주까지는 되게 추워서 안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맨발 걷기 슬슬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또 한기가 들어와서 제가 안 했는데요. 이제 슬슬 맨발 걷기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 채널에서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생활수칙 네 번째입니다.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복식 호흡 하시는 말씀 같고요. 단전 호흡. 생활수칙 다섯 번째, 입 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쉬자.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생활수칙 여섯 번째,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마사지 같은 거 좀 받으시고 또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죠. 생활수칙 일곱 번째,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는 건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왜 편식이 안 좋을까? 정전기는 혈액이 혈관벽을 스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혈관벽이 양전하로 대전되느냐 음전하로 대전되느냐는 혈액의 질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서 양전하로도 대전되고 또 음전하로 마이너스로도 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사람의 피부와 나일론이 스치면 나일론이 음전화가 되고 피부가 양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염화 비닐과 스치면 염화 비닐이 양전화가 되고 피부가 음전화로 대전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네요. 상대적, 그렇죠? 줄곧 같은 음식만 먹으면 혈관벽과 마찰하는 혈액의 질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음전화인지 양전화인지는 모르나 항상 같은 종류의 정전기만 쌓이게 된다. 그래서 편협하면 안 되네요. 항상 중도를 지켜야 되는 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반면 아침에는 채소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저녁 때는 생선을 먹는 골고루 드시는 걸 얘기하네요. 그런 식사를 계속하면 아침에는 혈관벽에 양전화가 쌓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음전화로 바뀐다. 즉 양전화와 음전화가 상쇄되어서 정전기가 쌓이기 어려워진다. 결국 식사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상식은 체내 정전기 관점에서도 옳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환경 등에 따라서도 혈액의 질은 당연히 변화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식이 정전기를 쌓이기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전기를 피하는 식습관은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양소로 필요한 미네랄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필수 미네랄 16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양이온 미네랄은요.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크롬, 코발트, 셀렌,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요오드가 있고 음이온은 유황과 염소 2가지뿐이네요.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을 한다. 일례로 아연은 각종 효소의 생성, 혈중 콜레스테롤 양의 조절, 세포와 생식기의 발달, 단백질 합성과 생명활동, 유해 미네랄의 해독과 활성산소의 제거 작용을 하며 엄청나게 작용을 하네요. 다 도와주는 작용을 하죠. 결핍되면 피부장애와 미각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유황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B1과 함께 털, 손톱, 피부 등의 구성 요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도 유명하죠. 마그네슘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게 한 300여 가지 효소에 관여를 한다고 하네요. 마그네슘은 신경기능의 유지와 뼈와 간, 근육, 피부에 필요하다. 부족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우며 유황과 함께 유해 미네랄의 효독에 효과적이다. 이 유황은 우리가 유황온천에 그런 게 아니고 마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이유황은 그러니까 유황, 우리가 마그네슘이 많이 들은 음식이나 또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죠. 다음 철은 약 70%가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데 산소의 운반과 세포호흡, 에너지 대사, 수많은 효소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하시죠? 노벨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하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 우리에게는 뭘로 잘 알려져 있죠? 비타민C 메가도스. 이분이 결국은 본인이 비타민C 메가도스로 94세까지 사셨습니다. 90세에도 암이 걸리셨는데 그걸 4년 동안 또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골골 사신 게 아니고 무려 94세 때 돌아가시기 전 2주 전까지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분 때문에 우리 유명한 게 비타민C 메가도스입니다. 그죠?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서도 한번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미네랄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은 효소에 기축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온화 미네랄을 중시했을 뿐 정전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요시노리 박사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온, 미네랄, 정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네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이온화된다. 이것이 전해질이며 이 전해질은 전기를 통과시킨다.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포도당이나 요소는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혈관 속에 정전기가 늘어나면 적혈구의 표면에서 전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린다. 이거는 사실은 실험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뭘 실험했냐면 맨발 걷기 전에 적혈구들은 타닥타닥 달라붙어 있었어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한 후에 또 딱 보니까 적혈구들이 타닥타닥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제 채널에서도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과학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혹은 손에 땀을 내든 어쨌든 간에 이 맨발 걷기 같은 걸 해가지고 정전기를 내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병에 걸리면 혈중 포도당이 늘어나면서 적혈구가 염주나 덩어리 형태로 뭉치기 때문에 혈액순환 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말초혈관 경색이 일어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뇨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줄기세포로 혈관을 만들어서 혈류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또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지않은 미래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사지 말단을 잘라내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셨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혈관벽에 정전기가 쌓이면 그곳에 물 분조가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의 수가 줄어 부종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하지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해주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것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부족하면 무슨 병 걸리는 이유가 이게 또 이것과 체내 정전기를 중화시키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물 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가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 얼마 전에 양균 눈소금 공부도 했지만은 양균 눈소금 많이 지금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 물론 꼭 그거만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채소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미네랄은 충분히 다른 데서도 섭취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하시는 것들은 이 소금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만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 있다. 그래서 해양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토양 미네랄이 아무리 고갈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네랄이 그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해양 심층수에서 찾은 미네랄도 좀 드시고 또 죽염도 드시고 용융소금도 드시면서 거기서 또 미네랄이 있으면 또 그런 소금도 드시고 거기서 부족하면 채소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현미 같은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미 같은 경우는 닥터3 제 채널도 닥터3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닥터3에서는 특히 현미 같은 거 절대 먹지 마라. 특히 신장병 환자들은 큰일 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세요. 물론 현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신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일반 분들도 현미를 드시지 마시라고까지 닥터3에서는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그것도 또 제가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닥터3 박사님께서 제이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저격을 하셨는데 저격을 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아마 정희원 교수님 같아요. 정희원 교수님이 얘기했던 세계 무슨 땡땡 보건기구 거기서 그거는 믿을 바 못 된다. 한마디로 걔네들이 무슨 돈으로 연구하느냐. 식품회사 돈 또 거대 제약회사 돈 받고 연구하는데 나쁘게 써줄 리 있겠느냐. 우리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샜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닥터3에서 추구하시는 거는 고기 많이 드시는 거 그죠? 그런 걸 추구하시죠. 우리가 키토제닉이라고도 하고 카니보 식단 그런 것들도 추구하시는데요. 또 그것도 반대에서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양쪽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임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우리는 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통 한식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푸드도 난리인데 정말로 한식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양식을 해도 괜찮다. 가끔이죠. 중화요리도 좋다. 하지만 기본은 그 식단 구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 어느 식단요? 이거는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 전통 식단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식단을 지키시면 되겠죠.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종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식물성 미네랄이 좋다고 주장하십니다. 식물은 토양을 녹여서 흡수한 미네랄을 잎이나 줄기에 저장한다. 이러한 식물의 특성에 기반해서 식물 화석을 산에 녹여 마시는 건강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나 보네요. 이는 화석에 함유된 미네랄을 섭취하려는 의도이다. 식사 외의 방법으로 미네랄을 간단하게 섭취하려면 식물을 태운 재를 구연산이나 초산 등에 녹여 마시면 된다. 요거 딱 생각나는 게 우리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우리
숙련법 알려주셨죠? 숙련법도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숙련을 얼마만큼 태워야 되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80% 태우면 새카맣게 탑니다. 거의 제 수준으로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드실 리는 없잖아요. 자꾸 그 숭늉 드시면 혈당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 국물 드시는 거거든요. 물. 그 다 태운 재를 갖다가 못 먹습니다. 어차피. 그 제가 김영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판매하시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제 수덩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식용 찰콜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구매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태우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현미라든가 이게 진창미를 하시라고 우리 주장을 하시잖아요. 하타 김영길 선생님께서는. 근데 진창미가 또 일반 옛날에는 묵은 쌀이 쌌는데 요즘 더 비싼가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걸 또 누룽지로 만들어서 태워서 먹는 것도 참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시려면은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쌀 말고 뭐 보리 이런 것도 되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찰콜의 원리잖아요. 탄소가 독소를 흡착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원리라면 그게 현미가 됐든 진창미가 됐든 뭐 보리가 됐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연산이나 초산 등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뭡니까? 천연 발효 식초에서 녹여 마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책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은 곤란하지만 식용 가능한 식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요리하고 남은 짜투리 채소를 써도 된다. 청주나 와인처럼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에도 미네랄이 풍부한데 술은 나쁘니 그렇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해도 미네랄이 지닌 전하가 중화가 시켜주는데 요는 되도록이면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 위주로 식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식 드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가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도 가끔 햄버거도 먹고 하는데 그게 주식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이 먹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체내 정전기 강의를 마치겠다. 분명히 말해서 기초 중에 기초를 설명했을 뿐이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독자 여러분의 건강관은 크게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네, 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은요. 몸속 정전기를 빼내는 7가지 생활수칙.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활수칙은 뭐였죠?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주무실 때 외에는 일어나십시오. 걸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날씨도 풀리고 있으니까 맨발 걷기 너무 좋죠. 생활수칙 2는요.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요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도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면 누우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해 볼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그래서 침대를 막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한번 북쪽을 보고 뭐 요라도 깔고 어디든지 한번 주무셔 보시고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생활수칙 3번째입니다.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전전기가 빠져나간다. 네 번째는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5번째는 입호흡은 그만하고 코로 되도록이면 숨을 쉬어라. 6번째는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그러니까 마사지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헬스클럽에 요새는 가면은 한 30분 정도는 그 마사지 의자가 2개가 개비가 돼 있어요. 하나는 옛날 조금 옛날 건 아니고 조금 된 거, 하나는 최신 건데 보니까 기능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보니까
무슨 숙취해소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림프구 마사지도 있더라고요. 림프구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 뭐 쾌적하게 쾌면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기기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뭐 옛날에 뭐 십수년 전에 해봤는데 이거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요즘 거는 좀 괜찮습니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결론 짓겠습니다. 생활수칙 7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첫 번째는 편식을 하지 말아라. 아까 우리 왜 그런지 아셨죠? 계속 같은 전화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여러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라.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예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화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요는 되도록이면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벼락이 생기지 않도록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낸다면 암화하는 세포는 면역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해서 적은 수로도 억제될 수 있다. 또 체내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노화시킨다.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내 벼락의 유전자 직격, 그것이 암의 시작이다라는 챕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쯤에 K의 아버지가 전립선암에 걸리셨다. 일찍 발견한 덕분에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로 좋아지셨다. 내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박사님의 아버님이시네요. 친한 친구도 암으로 투병 중이다. 암은 정말 어려운 질병이다. K의 아버님처럼 발병 초기에 발견하면 모르지만 전이하거나 재발하면 치료가 어렵기 짝이 없다. 그렇기에 암은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조기 발견도 또 치료 후의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 K는 체내 정전기와 암의 관계를 궁금해했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면 암이 사라지느냐고 묻기에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솔직히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번에는 체내 정전기가 암을 만든다고 보는 내 가설을 소개한다. 물론 암의 원인은 정전기 외에 여럿이 있다. 하지만 체내 정전기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체내 정전기를 빼내는 것이 암 예방의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포의 분열과 증식은 본래 유전자의 지령을 받아서 조절된다. 암은 그 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암세포는 유전자의 지령을 무시하고 저 혼자 자립해서 끊임없이 증식한다. 중2병이 계속 도지는 거죠. 이런 암병은. 그죠? 즉 암화의 원인은 유전자의 이상에 있는 것이다. 유전자 중에서도 암화를 촉진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다친 곳을 회복하려면 격렬한 세포 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화 유전자가 활성화되지만 회복이 되고 나면 암 억제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해서 분열을 멈춘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세포막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되어 있다. 거듭 말하지만 바로 이곳에 체내 정전기들이 쌓인다. 세포막에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르르 쾅쾅하고 벼락이 내리친다. 어디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포의 수는 60쪽이나 된다. 그들 중 어느 한 곳의 유전자, 그것도 암을 발생시키거나 억제하는 유전자에 떨어질 수도 있다.
암 유전자가 손상되어 세포의 암화가 촉진되거나 암 억제 유전자가 고장나서 세포의 암화를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다. 암과 관련 있는 유전자로 P53이 유명하다. P53 유전자는 DNA가 많이 손상된 세포를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암을 갖다가 이렇게 아포토시스를 한다는 얘기죠. 방전이나 활성산소로 손상된 세포는 P53의 명령을 받아서 자폭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령탑인 P53이 손상돼서 그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세포는 이상을 일으킨 채로 증식한다. 암화한 세포가 아직 적은 동안에는 면역 기능이 움직여서 이상세포는 배제되지만 세포의 암화가 잇따라 진행된다면 면역 기능도 감당을 못하게 되어 마침내는 암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 만다. 이 역시 근원을 캐보면 체내 여기저기서 발생한 벼락이 원인이다. 여기에 활성산소의 피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체내 환경이 악화된다. 우리가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 진짜 3명 중 1분, 4명 중 1분은 좀 암에 걸리고 계시죠. 참 암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해야 되지만 이 체내 정전기 역시 잘 빼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시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벼락이 생기지 않도록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낸다면 암화하는 세포는 면역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대형에서 적은 수로도 억제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벼락이 생기지 않도록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낸다면 암화하는 세포는 면역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대형에서 적은 수로도 억제될 수 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체내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노화시킨다. 활성산소의 발생에도 깊이 관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체내 정전기의 작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으리라. 산화 환원 반응이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생기는 과정에서 원자나 이온을 주고받거나 혹은 화합물들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을 가리킨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짝을 이루는 관계다. 어떤 물질의 산화 과정은 반드시 다른 물질의 환원 과정과 병행해서 진행된다. 전자를 방출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를 방출하면 산화, 전자를 받아들이면 환원이라고 한다. 물을 예로 들면 수소 쪽에서 보면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산화 반응이고, 산소 쪽에서 보면 수소에서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즉 반응을 바라보는 사람의 목적이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단순하게 산화 반응이니 환원 반응이라고 호칭을 붙이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양쪽 다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야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식을 보면 산화되는 물질이 전자를 방출하는 반응과 환원되는 물질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으로 나눠서 각각 기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반응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반응식도 전자를 포함한 두 개의 반응식으로 분할해서 기술한다. 이처럼 전자를 포함한 반응식을 반반응식, 반전지식 반응식 혹은 반전지식이라고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산소에 관여 없이 산화환원 전이의 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금속이 석출되는 반응도 있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의 본질은 산소의 관여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를 주고받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소나 금속에 관여 없이도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산소나 금속이 관여하는 반응은 방대한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산화환원 반응은 좁은 뜻으로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로 전자이동 반응이라고도 부르는 매우 기본적인 반응의 하나다. 넓은 뜻으로는 전자이동 반응이 중심이 되는 화학 반응 전부를 가리킬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주는 쪽을 전자 공여체라고 하며 전자를 받는 쪽을 전자 수용체라고 부른다. 전자 이동 반응 속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커스 해시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루돌프 마커스는 이 업적으로 199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우리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체내 정전기가 신경세포를 노화시키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체내 정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정전기는 활성산소 이상으로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체내 벼락의 유전자 직격, 그것이 암의 시작이라는 챕터였는데요.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세포막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되어 있는데 거듭말하지만 바로 이곳에 체내 정전기가 쌓인다고 합니다. 암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로 P53이 유명한데요. 이 P53 유전자는 DNA가 많이 손상된 세포를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거네요. 그죠? P53 유전자. 세포의 암화가 잇따라 진행되면 면역 기능도 감당을 못하게 되어서 마침내 암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 마는데요. 이 역시 근원을 캐보면 체내 여기저기서 발생한 벼락이 원인이고 그 벼락은 체내 정전기가 원인이겠죠. 그러나 벼락이 생기지 않도록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낸다면 암화하는 세포는 면역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해서 적은 수로도 억제될 수 있다. 또 체내 정전기는 신경세포를 노화시킨다. 신경세포를 노화시키니까 병에 드는 거죠. 체내 정전기가 신경세포를 노화시키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체내 정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내 정전기는 활성산소 이상으로 몸을 해칠 수 있다. 이미 1부에서는 밝혔는데 이 3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체내 정전기를 어떻게 없애야 되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부에 있는 결론 부분을 갖다가 잠시 발제해서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나 3부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부의 요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 정전기를 빼내는 7가지 생활수칙입니다. 첫 번째 생활수칙은 뭐죠?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지금 이 동영상을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바짝 일어나셔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활수칙입니다.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은 동서방향으로 누우면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혈관 내에서 크로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고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플레밍의 법칙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짚는 거.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 세 번째 생활수칙입니다.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오늘 이제 날씨는 좋아졌는데 또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 또 우리가 대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 오늘 안 좋네요. 그렇지만 또 잠깐 또 걸으셔도 되겠죠. 땅에 손만 대기도 하면 다니는데 땅에서 걸으면 맨발로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활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칙,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길게 호흡하라는 얘기가 다 많은 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짧게 호흡하면 흉시 호흡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길게 호흡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죠? 폐속 깊숙이까지 들어가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활수칙 다섯 번째, 입 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 쉬어야 되죠.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수칙,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지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셀프 마사지도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마사지 샵도 가셔서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일곱 번째,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식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정전기가 쌓입니다. 일부 못 보신 분들은 일부러 보시면 돼요. 둘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 미네랄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과일, 또 채소, 뭐 곡식 이런 데서 섭취할 수가 있고,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같은 것도 드시면 되고요. 혹은 그것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미네랄 보충제를 좀 드시면 되겠죠.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오늘도 말씀드린 마그네슘 같은 거는 보충제로 좀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라이너스 폴린 박사님은 어떻게 되셨죠? 네, 94세까지 사셨고요. 90세에 또 암을 진단 받으셨는데도 본인이 개발하신 비타민C 메가도스로 쭉 4년 동안 더 건강하다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고 사시다가 골골 사신 게 아니고 2주 전까지,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비타민C 요법으로 2주 전까지 강당에 서서 강의하시다가 2주 전에 좀 급격히 악화돼서 94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C 참 좋네요. 오늘은 비타민C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정전기 발생, 체내 정전기 발생을 이렇게 7가지 생활 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빼낼 수 있습니다. 정전기는 뭐라고요? 체내 정전기는 뭐라고요? 독소입니다. 독소를 빼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하셨고요. 이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한식 자주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